ES6와 함수형 프로그래밍 10번째 강의는 함수형 프로그래밍 개론입니다. 강의 목적은 객체 지향 및 함수형 방법론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본 강의는 특별하게 어떤 정론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강사의 경험에서 비롯해서 정리한 내용이고 다른 오류나 반론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는 ES6라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강의는 단순하게 기능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시스템을 바라보고 그것을 어떻게 프로그래밍 할지라는 것에 대해서 좀 고차원적인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실습도 중요하지만 개념을 설명하는 비중이 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본 강의의 상세 목적은 객체 지향과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향점을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과 자바스크립트의 클래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기본사항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할 lambda.js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프로그래밍은 그냥 로직의 나열이었습니다. 포트란이나 베이직 같은 걸 보게 되면 고투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어떤 방법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기능을 그냥 만들어내는 부분이었죠. 처음 프로그램 기법이 나온 것이 모듈화입니다. 이 모듈화는 기능 분해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기능을 세분화해서 이를 조합해 가지고 기능을 구현하는 거죠. 기능은 함수로 표현되고요. 함수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서로 쉽게 읽어야 되니까 함수 내에 고트를 없애거나 리턴 경로를 단위하거나 여러 방향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코드를 공유해서 작업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게 됩니다. 이 모듈화는 하드웨어 공학 기법이 소프트웨어에 적용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이란 말이 이제 그때 나왔죠. 포준화 모듈화를 통해서 재사용을 높이는 방법은 하드웨어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이었고요. 그 생산성 높이는 방법을 그대로 소프트웨어에 적용시킨 겁니다. 마치 자전거가 여러 공정에서 각각의 부품을 만들고 조립해서 완성품을 만들죠. 그런 형태의 개념을 채용한 것이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구조적 프로그램 방법론이란 그 시스템 설계 방법론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여러 가지 작업이 있지만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그 중에 하나는 DFD, 데이터 프로우 다이어그램이고요. 이 DFD는 업무를 데이터의 흐름 중심으로 해서 바라본 겁니다. 모듈화의 경우는 설명드린 것처럼 기능을 중심으로 만들었죠. 기능을 어떻게 분해해 가지고 관리할 거라는 관점에서 접근했는데 이 DFD 같은 경우는 업무의 데이터가 어떻게 흐르냐는 관점으로 이 두 가지 방향으로 프로그램 방법론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건 정보공학이라고 할 정도로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이고요. 때문에 기능 중심보다는 이 데이터 중심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 방법론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데이터 드리븐 프로그래밍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잠시 한 6개월 정도인가 그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모듈화는 기능 중심으로 그 라이브러리를 관리했다 그러면 데이터 중심 방법론 같은 경우는 데이터, 특히 C++의 스트럭처를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핸들링하는 프로그램 기능들을 정의해서 한 곳에 모아두는 모듈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간단하게 넘어간 이유가 급격하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방법론으로 프로그램 방법론이 바뀌었습니다. 객체 지향 방법론은 기존의 그 데이터 드리븐 방법론과 차이점이 뭐냐면 그 데이터 드리븐 방법론은 데이터 기준으로 해서 기능을 모아둔다는 개념이었죠. 한데 객체 지향은 데이터 드리븐과 비교해서는 프로그래밍적으로는 데이터를 캡슐화한다거나 데이터와 데이터의 그 관계성을 나타내는 상속 기법이라든지 추상화 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발전된 거지만 시스템 설계적인 입장에서 보면 현상을 객체로 표현해서 그리고 그 객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동작한다는 개념으로 객체를 통한 현상 및 업무의 모델링이라는 그 모델링 개념이 이전 구조적 방법론에 비해서 전혀 다른 획기적인 그 시스템 방법론을 만들어냈습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방법이 처음 나왔을 때는 거의 혁명적으로 사람들한테 이제 퍼져나갔는데 객체 지향 방법론도 제 문제점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한 부분들이 이 CBD 방법론입니다. 객체 지향 방법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객체와 객체 사이의 통신을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개념이었다면 CBD 방법론은 인터페이스가 정의된 컴포넌트를 기반으로 해서
컴포넌트 재조립을 통해서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그런 형태로 이제 접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15년 동안을 이 12D 방법론이 어떤 큰 흐름을 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 함수형 프로그램은 약간 다른 형태로 움직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결국 기능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래밍 기법이 발전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그냥 모듈화라는 그 기능 중심에서 그것을 더 발전시킨 개념으로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적인 견해고요. 함수형 프로그래밍 자체는 다시 함수형 프로그래밍 파트에서 자세히 논의할 것이고, 우선 알아두셔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모듈화에서 자료 중심 개발, 객체 지향, 그 다음에 함수형 프로그래밍으로 이 프로그램 방법론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방법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모듈레이션에 대한 그런 방법론의 개념과 자료 중심 개발, 객체 지향 프로그램 방법론이 내재되어 있고요. 이렇게 발전되는 것은 기존의 단점들을 보완해 가지고 더 좋은 프로그래밍 방법론으로 발전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습니다. 특히 리액터에서는 그 자체가 객체 지향과 함수형 프로그램이 조합해서 사용한다고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한 이해입니다. 때문에 두 가지 큰 흐름, 객체 지향과 함수형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논의할 것이고요. 우선 객체 지향에 대해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의 자료는 객체 지향을 설명한다는 것보다 그냥 단순하게 이해시킨다는 개념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데이터 드리븐은 설명드렸죠. 데이터와 함수를 같이 모아가지고 관리한다는 개념에서 이것을 클래스화로 감싼 겁니다. 클래스화로 감싼다는 얘기는 외부에서 접근할 때 어떤 장벽을 두겠다는 거죠. 그렇게 처리하는 부분이 바로 캡슐화입니다. 뭐냐면 객체는 프로퍼티와 메서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프로퍼티는 데이터고요. 메서드는 그것을 핸들링하는 함수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주의 깊게 보여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메서드 1, 2처럼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게 있고, 그 다음 메서드 3처럼 이렇게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캡슐하는 부분들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데이터 드라이븐에서는 누구든지 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을 클래스화를 통해서 감싸고요. 감싼다는 얘기는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 외부에서 사용하는 것만 퍼블릭으로 해서 노출시키는 겁니다. 즉 프라이빗은 이 클래스 내부에서만 작동을 하는 거고, 퍼블릭은 외부에서 노출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 중에서 get하고 set가 있는데요. 이거는 좀 특이한 메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 강의에 그 클래스에서 잠깐 논의할 때 설명드린 게 있죠. 외부에서 봤을 때 메서드 1, 2, 3는 함수처럼 보이는데, 이 get와 set는 함수의 특별한 형태로서 이거는 프로퍼티처럼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프로퍼티를 조합해서 get를 통해 가지고 접근할 수 있게끔 하고, get와 set를 통해서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은 이제 캡슐하고요. 이렇게 클래스가 정의가 됐으면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에서 움직이는 자체는 객체, 인스턴스가 실제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정의된 클래스는 그냥 정의입니다. 디파인이고, 그것을 작동하게끔 실체화시키는 게 객체이고, 그걸 인스턴세이션이라고 하고, 이렇게 실체화된 객체끼리 서로 상호작용함으로써 프로그램이 동작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캡슐화라는 개념에서 접근한 부분들이고요. 그 뒤에 중요한 게 상속과 다양성입니다. 그런 말씀 드렸죠. 객체 지향이라는 부분들이 데이터와의 서로 상호 연관성에 대해서 정의하는 부분들 것 중 하나가 이 상속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동물 같은 경우는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다리가 있다 치면 강아지도 똑같이 있죠. 고양이도 똑같이 있고 사자도 똑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유형의 데이터를 추상화시켜서 어떤 동물이라는 객체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상속을 받아 가지고 데이터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을 이 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게 앞서 얘기한 내부에서 쓰는 정의, 프라이빗, 그 다음에 외부로 노출된 퍼블릭, 그 다음에 자신의 하위 클래스한테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끔 허가해 주는 부분들이 이 프로텍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물이란 자신의 프로퍼티나 메서드를 상속시킬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동물이지만 울음소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울음소리는 각각의 강아지, 고양이, 사자들이 틀리죠. 그래서
이게 상속을 받아서 개별의 클래스들이 다시 그것을 정의해서 특이점을 갖는 부분들을 이 다양성의 원리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다양성은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성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이 정도까지만 접근하고요. 필요한 부분은 다른 자료를 참조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왜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냐면 객체지향 방법론이 왜 대중화되지 못하고 CBD 방법론이 대중화됐을까? 하드웨어 하는 부분들은 C++는 거의 안 쓰이고요. C를 통해서만 접근을 하고 있고, 또 고랭기지 말씀을 드렸죠. 고랭기지는 기본적으로 클래스란 그런 키워드를 사용하지가 않습니다. 모드를 통해서 클래스란 형태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서 객체지형을 지향하고 있죠. 그리고 이 지금 쓰시는 자바스크립트도 클래스라는 것이 ES6에서 발전됐고요. 처음에는 지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객체 지향이 나왔을 때 각광을 받았던 부분들은 상속과 다양성 쪽에 포커싱이 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결과는 객체 지향의 가장 큰 힘은 이 캡슐화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사물에 대한 모델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물에 대한 모델링을 함으로써 사물 내부의 정보들을 숨기고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만을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듦으로써 프로그램을 단순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객체 지향 쪽에서 상속과 다양성을 제거하고요. 이 캡슐화 부분들을 아주 극단적으로 발전시킨 방법론이 컴포넌트 기반의 방법론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실습을 통해서 이 객체 지향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코딩은 최상급 개발자만이 할 수 있는 사치입니다. 주니어 여러분, 무조건 키보드로 치십시오. 터미널을 클리어하고 프로그램도 실행시키고, 저희가 지금 하려는 거는 작은 연애팀을 모델링 할 겁니다. 회사 직원은 이 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아티스트는 가수하고 PD가 있는 작은 팀이죠. 첫 번째는 저희가 객체 리터럴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시스템화 할 거고요. 두 번째는 클래스를 통해 가지고 객체 지향 방법론으로 시스템화 할 겁니다. 그래서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콘스트 emp1 하고요. 객체 그냥 만듭니다. 네임은 홍길동, 그리고 젠더는 남자고요. 그리고 포지션은 팀장이겠죠. 그리고 메서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네임에서 문자열을 단순하게 리턴하는 걸 만들 거고요. emp1. name emp1. 포지션에서 끝에 문자 하나 붙입니다. 여기에 this 안 쓰고 emp1 쓰는 거는 화살표 함수이기 때문입니다. 콘솔록하고 emp1.getCallName 하면 홍길동 팀장님 나왔습니다. 다른 두 사람은 복사해서 만들죠. emp2하고 필요한 것만 복사해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emp2, emp3 getCallName 하면 회사 직원은 전부 다 만들어진 것 같죠. 접고 지금은 가수를 하겠습니다. 가수는 아티스트 이름 역시 젠더, 그리고 회사 분류가 아니니까 뭐 분류를 kind라는 걸 써서 가수라고, 그 다음에 songs에서 노래 제목을 하고, 그리고 똑같이 getCallName에서 여기서는 이름과 kind를 하고 님자를 붙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콘솔록 해보면 artist1. getCallName 이렇게 됐죠. 똑같이 카피해서 artist2에서 getCallName 하면 원하는 게 나왔습니다. 이거를 클래스로 바꿔보죠. 우선은 이 세 사람은 회사원이죠. 그래서 회사원이라는 그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employee 하고요. 프로퍼티 먼저 정의하죠.
네임과 젠더 그리고 포지션 컨스트럭터를 통해 가지고 네임 젠더를 받고 포지션을 받아서 점 네임 점 젠더 디스 포지션을 세팅합니다. get 콜네임을 처리해야겠죠. get 콜네임에서 이 부분은 디스 이렇게 하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카피해서 우선은 라인을 한번 거놓고요. 한 다음에 객체를 선언하죠. 다시 언더바는 new employee 성길동 남 팀장 이런 식으로 나머지 것도 정의하겠습니다. 전부 객체로 만들어서 get 콜네임을 하면 똑같은 게 디스플레이 됩니다. 아티스트도 이런 형태로 만들어 보죠. 클래스 아티스트 이렇게 프로퍼티와 컨스트럭터와 그 다음에 메서드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인플로이 밑에 두고 객체화 시킵니다. 아티스트 1 언더바하고 아티스트 언더바 2를 세팅했고 get 콜네임을 각각에 호출한 다음에 실행시켜 보면 똑같은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살펴보면 지금 이렇게 중복돼 가지고 정의되는 부분들이 클래스를 통해서 단순화시키죠. 그리고 그것을 선언하니까 코드가 더 단순해졌죠. 그 대신에 이전에는 객체를 선언해서 그냥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클래스를 정의하고 다시 객체를 생성해서 사용하는 3단계로 단계가 나눠진 게 있습니다. 그걸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좀 더 깊게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플로이하고 펄슨을 보면 이 네임과 젠더가 중복되어 있죠. 이 부분을 객체를 하나 만들어 상속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펄슨하고 네임과 젠더를 복사하고 생성자도 복사하고요. 포지션은 회사원에만 있죠. 그러니까 지우고 이 상태에서 extend person하고 이름과 젠더를 지우죠. 여기도 지우고 슈퍼 해가지고 person한테 이 네임과 젠더를 관리하도록 하고요. 똑같이 extend person 하면 여기도 네임과 젠더 지우고 이렇게 하면 1차 완료가 되죠. 이렇게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 네임을 first name하고 last name으로 바꿉시다. 지워야겠죠. 그리고 이 부분을 getter를 통해 가지고 네임을 정의해야지만 아래서 에러가 안 나겠죠. 화살표 함수를 안 쓰는 이유는 get는 화살표 함수를 쓸 수가 없습니다. return first name this last name 그 다음에 이 this name을 세팅하는 부분을 이렇게 first name과 last name으로 바꿔놔야겠죠. 저장을 하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데이터 구조적으로 보면 좀 더 깔끔해졌죠. person을 정의하고 그걸 상속받아서 인플로이 정의하고 아티스트 정의해서 실제 사용하는 객체들을 구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get 콜네임도 person으로 옮길 수 없나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this와 이 kind가 이 person으로 옮겨와야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코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선 get 콜네임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직원인지 아티스트인지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플래그를 뒀습니다. 그리고 플래그가 2이면 직원의 직위를 갖고 왔고요. 그것이 아닐 때는 분류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는 또 포지션하고 kind를 갖고 와야 되죠. 그래서 선언식이 플래그 포지션 kind가 추가됐습니다. 세팅하는 게 있죠. 그러다 보니 인플로이는 선언할 때 슈퍼에 인플로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포지션만 집어넣고 kind는 너를 집어넣고요. 아티스트는 A라고 하고 포지션은 널, kind의 값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실행하면 지금처럼 똑같은 값이 나오죠. 이걸 다시 한번 살펴보면 person은 모든 정보를 거의 다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인플로이는 그 중에 일부분만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티스트는 그 중에 일부분하고
조금의 송이라는 데이터만을 참조하죠. 즉 아주 큰 걸 선언해 놓고 부분씩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객체지향 설계에서 가장 많이 나는 오류 중 하나인 일반화와 특수화에 대한 오류입니다. 이 일반화는 제너럴리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처음 선언한 것처럼 인플로이하고 아티스트한 객체가 있는데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펄슨으로 만든 겁니다. 특수화한 부분들은 펄슨이란 어떤 일반 객체가 있죠. 그것을 구체화시켜 가지고 인플로이와 아티스트란 객체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펄슨을 해놓고 실제적으로 인플로이와 아티스트는 그냥 부분 집합으로 사용한 거죠. 이런 설계가 그 주니어가 객체 지향을 통한 상속을 구현할 때 가장 많이 일으키는 오류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자세히 보시려면 여러 가지 다른 문서를 참조하셔가지고 그 경우로 익히시는 게 좋습니다. 원래대로 소스를 돌리고요.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그 객체 상속의 일반화 특수화에 대해 반하는 예를 보여드린 거고 두 번째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담아두셔야 될 거는 이 펄슨 자체인데요. 이 펄슨은 보시는 것처럼 객체가 선언된 게 없습니다. 즉 인플로이와 아키텍처를 위한 그 상속을 위해서 만들어진 객체죠. 사용하지도 않은 객체를 선언을 해놓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효용 가치가 있을까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겠죠. 이게 세 번째 생각할 요소입니다. 네 번째 이해할 것은 헤즈어와 이지어 관계를 이해하는 겁니다. 자전거란 클래스를 한번 만든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자전거에 필요한 바퀴, 기어, 몸체는 이미 있다고 정의를 한번 해보죠. 이런 식으로 바퀴, 기어, 몸체는 정의해 놓고요. 이것을 가지고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클래스 바이시클 안에서 익스텐드해서 이미 정의된 바퀴와 기어, 바디를 가지고 이 내부에서 자전거에 대한 어떤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게 있겠죠. 또 하나는 바이시클 2에서 내부 프로퍼티로 각각을 갖고 있는 형태로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프로퍼티를 통해 가지고 내부에서 다시 자전거에 필요한 것을 정의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는 것, 즉 상속받아 가지고 필요한 객체를 정의하는 것을 이지어 관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바이시클 2처럼 현대 객체를 프로퍼티로 받아들여 가지고 정의하는 부분을 헤즈어 관계라고 합니다. 대략 보시면 알겠지만 이 바이시클 2가 헤즈어 관계를 가지고 정의하는 것이 더 정확한 설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지어를 통해서 이 바이시클 1을 정의하는 것이 불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은 지금처럼 자바스크립트가 아니라 C++일 경우입니다. 이렇게 이지어하고 헤즈어하고 그 관계는 객체장이 나왔을 때 많이 혼선이 있던 부분들이고요. 이런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개의 클래스를 상속해서 객체를 만드는 이 자동 상속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언어에서는 기능을 제한해 버립니다. 단일 상속으로만 객체를 생성하게끔 하는 제한 조건들을 두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기능을 만들어 놓으면 아까 처음 예제로 보여드린 형태의 설계가 아예 불가능하겠죠. 실제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그런 상속에 대해서 개념을 전부 갖고 오지 않습니다. 예제로 설명드리긴 그런 것 같고 이 정도까지만 해서 개념을 말씀드리고요. 객체장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기 위해 가지고 이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그 마지막 네 번째 이지어 헤즈어 관계는 자바스크립트 자체에서 지원해야 되니까 좀 제외로 하고요. 저희가 처음 한 것이 이 직원 3명과 아티스트 2명을 통해서 기능을 수행하는 단순한 프로그램을 짰죠. 그리고 두 번째 한 것이 인플로이와 아티스트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한 것이 다시 인플로이와 아티스트의 펄슨이란 클래스를 만들었죠. 요거를 분리를 좀 해보면 클래스 부분은 데이터 구조를 클래스화 시킨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설계 쪽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설계된 것을 객체화 시켜서 이 두 번째 단계 객체화 시켜서 세 번째 필요한 기능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이제 프로그램 전체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처음에 자료가 많을 때는 두 번째로 넘어갈 때 코드가 좀 깔끔해졌죠. 그리고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넘어갈 때는 데이터 구조가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첫 번째 방법으로 작업했을 때 원하는 기능이 수행이 안 됐나요?
그건 아닙니다. 처음 것도 잘 돌아갑니다. 단지 데이터가 많을 때는 객체로 선언해서 관리하는 것이 싸기 때문에 객체로 정의해서 정의한 겁니다. 한 번만 사용하는 객체의 경우는 클래스 선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인스턴스 선언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거죠. 여러분이 짜는 프로그램 중에 60%는 한두 번만 사용하는 데이터 구조 겁니다. 그럴 때는 굳이 이렇게 넘어갈 필요가 없겠죠. 또 하나의 질문은 2단계에서 멈출 거냐 3단계까지 갈 거냐입니다. 질문 중 하나가 그거였죠. 펄스는 객체화 시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데이터의 이런 구조 아니면 어떤 객체의 구조를 위한 클래스지 그것이 실체화해서 프로그램 기능에 필요한 객체가 아닙니다. 이것을 선언하고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비용이죠. 제가 예제를 통해서 정말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클래스를 달아서 이렇게 3단계로 나간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프로그램의 기능을 익혀가지고 사용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시스템을 설계하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설계하는 것이 제가 보여드렸던 일반화와 특수화 개념이라든지 해지어 이지어 개념이라든지 이런 개념처럼 나름의 노하우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학원에서 단순하게 프로그램 기능만 익혀가지고 온 주니어한테 실무에서 직접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주니어 분들한테는 제한 조건을 좀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작업 시 객체의 상속과 다양성은 주니어 여러분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캡슐화의 개념을 통해서만 객체의 지향을 핸들링 하십시오. 대표적인 것이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넘어가는 부분이죠.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 선언하는 것을 깔끔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상속과 다양성이 필요하다면 시니어와 한번 상의한 다음에 그것을 적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 객체 지향을 아예 사용하면 안 된다고 이제 말하는 거라 오해하실 수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객체 지향은 지금 마지막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을 깔끔하게 모델링하고 편리한 프로그램을 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목적은 이렇게 만드는 것이겠죠. 하지만 주니어 분들은 아직 그 레벨이 안 되기 때문에 목표는 거기다 두시고 천천히 객체 지향 방법론에 익숙해지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여러분들은 보통 이렇게 선언되어 있는 클래스들을 가지고 사용한다거나 그 다음에 함수형 프로그램 자체가 이런 객체 지향의 방법론에 약간 좀 벗어나 가지고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약간은 진화됐다고 해야 되나? 그런 형태로 바뀐 방법론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우선은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서 어떤 객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고 점점 설계 능력이 향상되면서 클래스의 상속이라든지 다양성에 대해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장표에서 그 객체 지향 방법론하고 컴포넌트 방법론하고의 그 주요한 관점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객체 지향 방법론은 현재 컴포넌트 방법론으로 거의 이관이 됐고요. 그 가장 큰 개념은 직원 1, 2, 3를 좀 확장시켜 가지고 컴포넌트 1, 컴포넌트 2, 컴포넌트 3라고 한번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럼 객체 지향 방법론 쪽으로 접근하면 지금 현재 컴포넌트 1, 2, 3에는 중복된 코드들이 있죠. 그것을 정리해 가지고 인플로이란 클래스를 만들어서 중복성을 제거하고 구조상 깔끔하게 만든 게 객체 지향 방법론적인 접근입니다. 근데 컴포넌트 방법론은 똑같이 중복이 있습니다. 한데 바라보는 관점이 컴포넌트 내부에 있는 코드를 어떻게 하면 최적화시킬까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컴포넌트 자체의 완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완결성이라는 의미가 이 컴포넌트가 요구되는 인터페이스의 모든 동작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성된 컴포넌트를 조합해서 전체 시스템을 만들면 그 또한 안전하겠죠. 그런 시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컴포넌트끼리는 중복을 허용하는 겁니다. 하나의 컴포넌트 내에서는 객체 지향 설계론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겠죠. 최적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컴포넌트와 컴포넌트 간에는 연결성을 최소화시키고요. 하나의 컴포넌트가 완결성을 갖게끔 그렇게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기법이 컴포넌트 방법론의 어떤 흐름 중 하나입니다. 이것을 왜 설명드리냐면 프로그램을 짤 때 코드를 최적화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 생각할 거는 만드는 프로그램 자체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코드나 구조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으로 확장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그 확장의 방법이 상속과 다양성일 수 있는 거죠. 주니어분들은 안전하게 동작할 수 있는 기능을 먼저 만드는 걸 첫 번째로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코드가 중복이 많이 된다고 하면 시니어랑 상의를 하거나, 아니면 시니어분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아, 이거는 어디서 사용하고 있는데 같이 해가지고 관리를 해보자. 그때 코드를 정리해서 필요하다면 클래스를 통해서, 상속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 구조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이고, 더 중요한 것은 생산성 높은 코딩 스타일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라이브러리를 만들거나 이럴 때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업무 시스템을 만들 때는 이런 객체의 상속에 대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표준화된 어떤 기능이 필요할 때 이런 클래스의 다양한 기능들을 적용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보통 시니어급에서 프로그램 설계를 명확하게 하고 주니어한테 제공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가 이렇게 첫 번째는 기능을 만들고 두 번째는 코딩을 깨끗하게 하는 형태로 단계를 나눴지만, 점점 익숙해지시면 실제로 그것이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그냥 머릿속에서는 주니어 때는 기능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로 먼저 생각을 하자, 이런 형태로만 이해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드디어 함수형 프로그램 개론을 하겠습니다. 함수형 프로그램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는 다음 강의부터 다시 할 거고요. 여기서의 목적은 함수형 프로그램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첫 번째 같습니다. 함수라는 부분들은 이미 예전에도 있었죠. 모듈화에서도 얘기됐고 구조적 프로그래밍에서도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기능을 함수로 나눠 가지고 바라보고 개발하는 것이 이제 구조적 방법론이고, 그 함수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읽기 쉽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모듈화 방법론이라고 하죠. 근데 이 함수형 펑셔널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그 함수 자체를 구성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는 관점에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y는 fx 일반적인 함수죠. 그러니까 f란 함수에다가 x란 값을 주면 y를 출력한다. 이게 일반적인 함수고요. 이걸 프로그램적으로 나타내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인풋 값을 함수에다 집어넣으면 아웃풋이 나오는 겁니다. 즉 데이터를 펑션에다 집어넣어서 다른 데이터를 얻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 펑션이라는 부분들이 여러 개의 함수가 조합돼 가지고 원하는 기능을 만들어낸다는 프로그램 컨셉을 잡아낸 것이 함수형 프로그램입니다. 오일러의 항등식이라고 있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식이라고 이제 표현되는 거고, 요게 2에 i 파이승 플러스 1은 0이라는 이런 단순한, 정말 단순한 함수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공식은 아래 보시는 것처럼 아주 복잡한 수식들이 축약이 돼서 추상화돼서 이제 하나의 식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수학이라는 게 그렇죠. 요 밑에 있는 함수들 하나하나는 전부 다 검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검증이 됐다는 거는 어떤 상황이든지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검증된 것을 조합해 가지고 이렇게 간단한 수식으로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검증이 되면 이 밑에 거는 전혀 상관없이 이 마지막 검증된 결과만을 그냥 사용하면 원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컨셉을 그대로 프로그램적으로 갖고 온 것이 함수형 프로그래밍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세상을 기술하는 가장 뛰어난 기술은 수학입니다. 그 물리학에서 세상의 법칙들을 이 수학을 통해 가지고 정리를 하죠. 이거랑 비슷하게 프로그램도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나 기능들을 프로그램 언어를 통해서 기술하는 겁니다. 그러면 검증된 수학적 기법을 사용해서 구현한다고 하면 기존보다 읽기 쉽고 안정적이고 재사용이 가능한 함수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이 함수형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수학적 도구는 알폰소 처치가 발표한 람다 계산법이고요. 람다 계산법은 함수의 정의와 변수, 함수의 적용으로 이루어진 그 모든 요소가 다시 함수로서 기술되는 표현 방식을 말합니다. 때문에 람다식이 적용되지 않는 프로그램의 언어는 이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적용시키기가 힘듭니다. 함수형 프로그램의 장점은 높은 수준의 추상화를 제공한다. 설명드린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함수들을 조합해 가지고 축약화 시켜서 간단한 함수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자들은 요 간단한 함수씩만 이용하게 되면 원하는 기능들을 만들어낼 수 있죠. 함수 단위의 코드 재사용성이 유용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함수 자체가 이미 검증되어 있고요. 이 검증된 걸 조합해 가지고 함수를 만들다 보니 이것도 검증이 되어 있고, 검증됐기 때문에 코드의 재사용성도 역시 수월하겠죠. 불변성을 지향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동작을 예측하기 쉬워진다. 이 부분은 제가 저번에 그 데이터의 불변성 얘기했을 때, 데이터가 불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비동기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제가 설명해 드린 그 강의가 있습니다. 그걸 참조하시고, 이 부분은 솔직히 반대입니다. 함수형 프로그램은 불변성을 통해서 함수를 만들어야지만 원하는 저희 추상화 재사용성이 가능합니다. 필요 요소라고 차라리 말하는 게 맞고요. 단점은 순수 함수를 구현하기 위해 코드의 가독성이 좋지 않다. 예, 맞습니다. 이게 코드의 가독성 때문에 디버깅 하는데 정말 힘듭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그 주니어의 그 실력은 결국 디버깅 실력입니다. 문제를 찾아가지고 그 수정하는 실력이 그 주니어의 그 기본 실력인데, 이 함수형 프로그램을 코딩 하시다 보면 정말로 디버깅하기 힘듭니다.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예제를 통해서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는 반복이 포문이 아닌 재기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재기적 코딩 스타일은 무한루프에 빠질 수 있다.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어레이 함수를 제가 설명드릴 때, 그 예전에는 그 먼저 루프문을 만들고 그 안에 기능을 정의하는 형태로 된다고 했죠. 근데 어레이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 기준으로도 그 데이터가 어떻게 핸들링 할 것인가는 형태로 코딩 스타일이 바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은 솔직히 단점이 아니라 장점일 수 있고, 재기적 코딩 스타일은 무한루프에 빠질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솔직히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럴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순수 함수를 사용하는 건 쉬울 수 있지만 조합하는 건 쉽지 않다. 설명드렸죠. 이 함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함수들을 조합해서 상위 추상화되는 함수를 만든다고요.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컬이라든지 파이프라인 같은 그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개념들을 이해하시고 숙달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제 경험에 대해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설명드리면,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그 컨셉이 좋아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 프로젝트를 해봤죠. 근데 정말 힘듭니다. 특히 힘든 부분이 이 디버깅 때문에 정말 힘들었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제가 객체 지향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이 함수형 프로그래밍 가지고 프로젝트 하는데, 이것이 깔끔하게 코딩 스타일이 바뀌었구나는 느낌이 아직도 안 듭니다. 결국 아직도 발전하는 단계고 사용법을 익히는 수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데를 보더라도 제장이 처음에 그랬거든요. 붐이 불었는데 실제로 제가 설명드린 그런 컨셉들이 적용되는 거는 그 뒤였습니다. 지금도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자바스크립트에 이제 사용이 되고, 아직도 그 적용 방법에 대해서 꽂고 있는 중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교육 과정에 이 함수형 프로그램을 집어넣은 이유는, 제가 함수형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하도 힘들어 가지고 이전 이제 프로그램 방식으로 다시 한번 프로그램 짤 때도 있겠죠. 혼합시켜 보면 계속 제가 이전 프로그램 방식을 함수형 프로그램을 고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디버깅이 힘들지만 프로그램을 분석하거나 개념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이 함수형 프로그램이 더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더 이 함수형 프로그램 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리액터가 대표적이죠. 예전에 클래스 형태로 프로그램 짜다가 전부 다 이 함수형 프로그래밍으로, 정확히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영향을 받은 기법으로 코딩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함수형 프로그램의 대세가 될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최종 결론은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아직도 더 발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코딩 스타일이 발전이 돼야 되고, 하지만 지금 시점에 적용시켜도 예전의 프로그래밍 기법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이해하기 쉬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익혀두는 게 좋겠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회사의 표준 라이브러리에 이 함수형 프로그램을 집어넣습니다. 함수형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은 예제를 통해서 하나씩 익혀나갈 것이고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발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다른 형태의 사용법이라든지 설명한 것에 틀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코멘트를 남겨주시면 제가 참조해서 별도의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업로드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함수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라이브러리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저희가 쓸 거는 lambda.js란 그 함수형 프로그램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겁니다. lambda.js.com에 들어가 보시면 저희 라이브러리를 설명한 것이 있고요. 뭐 한글로 잠깐만 번역해 보면 람다 함수는 보다 순수한 기능적 스타일을 강조합니다 그러는데, 잘 알려진 노다시라든지 언더스코어보다 이것이 좀 뒤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보다 이 함수형 프로그램이 좀 가깝게 선언이 돼 있고, 제일 중요한 이유는 작업할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마지막에 제공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함수를 조합해서 먼저 함수를 정의한 다음에 마지막에 데이터를 집어넣어 가지고 결과를 산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함수를 조합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것도 예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 여기까지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은 이제 전부 설명드릴 것 같고, 다음 강의부터는 함수형 프로그램의 필수 요소하고 저희가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보다 보기 편한 코딩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용했던 예제 중에서 약간 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 퍼스트 네임, 레스트 네임, 젠더를 이렇게 선언한 거는 제가 프로퍼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드린 거고요. 보통은 그냥 컨스트럭터에서 선언을 이런 형태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코딩 스타일에 규격하게 좀 집어넣을 필요가 있는데, 나중에 리액터에서 REF를 설명할 때 좀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다시 설명한 다음에 프로퍼티를 선언하는 규칙에 대해서는 그때 다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좋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